6.25를 앞두고 현대건설을 설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6.25를 앞두고. 6.25가 터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난을 가야죠, 피난을. 현대건설 세워가지고 제대로 건설하자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야심차게 합병을 하고 자동차 공업사를 접었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제가 정인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정인영.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정인영이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요 분이요, 요 분. 요 분이 정주영이 첫째고, 그 다음에 요 둘째,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요 둘째가 정인영이에요. 정인영. 제가 왜 정인영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인영이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를 하면은 잡히면 그냥 죽는 거야. 잡히면은.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를 했던 동생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걸어가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황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황이 북한군이 계속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대전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대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50년 8월 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북한군이 싹 다 점령하고 있죠. 북한군이 지금 정주영이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지금 내려왔죠. 낙동강까지. 대구에 있으면 또 안심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다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 보면은 뭐가 느껴지세요? 이 지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안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에요. 여기가 지금 북한군의 점령지역이에요. 여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왜 대구 경북이 보수의 성지가 되었습니까? 보수가 무슨 뜻이에요? 보수. 보존할 보 지킬 수. 보존하고 지킨다는 거잖아요. 대구 경북은 이 당시에 뭐를 보존하고 지켰죠? 나라를 보존하고 지켜야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요,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낙동강.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게 북한군이에요. 북한군.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가 미군이에요,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을 가운데 놓고 북한과 미군이 대치를 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1950년 8월 1일이거든요. 근데 요 두 번째 사진 보세요. 빨간 화살표가 북한군이라고 했죠. 빨간 화살표인 북한군이 더 밀고 내려왔죠. 그래서 방어선이 밀렸죠. 요 가운데 있는 제가 지금 마우스 놓는데 여기가 지금 대구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더 밀렸고 북한군이 더 밀고 내려온 거예요. 여기만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만. 그러니까 대구가 보수의 성지가 된 거예요. 여기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치열하게 전투를 하던 그 전장이 바로 대구예요. 낙동강 방어선을 가운데 놓고 북한군과 미군이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던 곳이 바로 대구 경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구 경북이 이 전투에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고, 대구 경북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이때의 참상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TK 대구 경북 하면은 뭐 극우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1950년 6.25 전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구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왜 대구 경북이 보수의 성지가 되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요 마지막 그림이 최종 방어선이에요. 1950년 9월 15일에 최종 방어선에서 지금 더 밀린 거예요. 북한군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계속 내려온다고.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이 포항하고 대구를 지금 이은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그래서 대구 경북은 마지막 최종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북한과 대치를 하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던 곳이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참 많은 희생을 치렀죠. 그러므로 대구 경북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보수의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 대구로 피난을 갔는데 정주영이 북한군이 인민군이 대구까지 지금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도 지금 함락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구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부산이 대한민국 임시수도가 되었죠. 처음에는 대한민국 임시수도가 대전이었죠. 그런데 대전도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임시수도가 대구였죠. 대구. 그런데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대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 수도가 8월에는 부산이 됩니다. 부산. 그래서 부산으로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게 되죠. 이렇게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했는데 부산에서 정주영이 나라의 장래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살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민주당 사무실에 가보게 됩니다. 부산에서 정치가들을 만나가지고 나라의 살 길이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 궁금하고, 이 정치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 나라가 먹혀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민주당 사무실에 가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하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또 도와야지 생각을 하고서 민주당 사무실을 노크를 하고서 쭉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정주영이 정치가들을 만나가지고 이 전쟁통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물어보기 위해서 이 살 길을 찾고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에 들어간 거예요. 자, 들어갔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가하게 맥주를 마시면서 전쟁은 남의 일인 양 한가하게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정주영이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돌았다고 합니다. 아니, 전쟁터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이 전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한 번 바쳐가지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자기도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러 들어갔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전쟁은 남의 일인 양 한가하게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이 회고록에 이렇게 씁니다.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나라의 명운에 대한 걱정도 없이 맥주를 마시면서 바둑을 두고 있고,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하는 말이 더 웃겼다는 거예요.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배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주영이가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와 환멸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나중에 정주영 회장님이 정치에도 뛰어들게 되죠. 아니,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전장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죽고 있는데 국민들이 전쟁 지원하기 위해서 피난와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이란 인간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니 맥주 마시면서 바둑 두고 있고 인민군이 내려오면은 배 타고 일본으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반일반일하면서 자기들의 목숨이 위기에 처하면은 일본으로 배 타고 도망가겠대. 이게 민주당 좌파들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쟁 나잖아? 싹 다 일본으로 도망갈 놈들이야. 나라를 지킨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애들이에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아스팔트 틀딱이라고 욕하고 극우 할배라고 욕하고 틀딱이라고 욕하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나라를 지킬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도망갈 놈들이라고.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게 신일이라서 안 된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한미일 연합으로 북중러 연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훈련하는 게 친일이래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당 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일본만 들어가면 친일이에요. 북한 인민군이요 우리나라에 밀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일본으로 도망갈 놈들이에요. 제일 먼저 일본으로 도망갈 놈들이라고. 아마도 정주영이 그거를 일찌감치 한국전쟁 때 본 거예요. 민주당 사무실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맥주 먹으면서 놀고 있고 인민군 내려오면 일본으로 도망가겠대. 일본으로. 그 DNA가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디 안 가요. 이분들이 나라 지킬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이 뭐라고 해요? 이재명이 아무리 굴욕적이라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굴욕적이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북한군 밀고 내려오면 아무리 굴욕적이고 치욕적이어도 무릎 꿇고 항복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안 하려고.
그게 맞는 거예요. 한국 전쟁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말처럼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굴욕적이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하면은 북한하고 전쟁할 필요 있어요? 낙동강 방어선을 놓고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북한군을 몰아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항복해야지. 다 총 내려놓고 항복해야지. 전쟁이 싫으니까, 평화가 좋으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군사훈련이라는 거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군사훈련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재명류의 좌파들인데, 군사훈련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산주의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북한이 우리나라를 1950년처럼 치고 못 내려올 거 아닙니까? 군사력이 강해야지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유와 재산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권리가 지켜지려면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북중러 동맹이 있는데 한미일 동맹을 왜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일본하고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면 안 되는 건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미군 나가고 일본하고 같이 동맹을 맺는 게 친일파라고 일본을 제껴버리고 주한미군 나가버리면은 우리나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북중러 연합이 밀고 내려오면은 우리나라가 그거 당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 없으면 한미일 안보 연합전선이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거지 전쟁을 하려고 연합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송 듣고 있는 좌파들 정신 차리세요. 민주당 정치인들, 여러분들 전쟁 나면 여러분들 지켜줄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일본으로 도망갈 놈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에요. 제일 먼저 총 내려놓고 북한에 투항할 놈들이 바로 이놈들이라고요.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제일 먼저 도망갈 놈들이 바로 이놈들이에요. 그걸 바로 기억하세요. 더 이상 우리 채널에서는 좌파 공산주의를 존중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채팅창에서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일 강력한 안보동맹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때 여러분들의 재산도 자유도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서 살아보시든가요. 일본이 없었다면요, 우리나라는 북조선 공산국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이 전황 보셨죠? 북한군이 다 먹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은 데가 그 대구 경북하고 부산밖에 안 남았어요. 대구하고 부산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 상태에서 경참기지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전황이 이렇게 불리한 상태에서 어떻게 치고 가야 되겠어요? 욜로 치고 가야죠. 그 다음에 욜로 치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우스 놓고 있는 쪽에 인천 상륙작전, 자 오른쪽 동해 쪽에서 원산 상륙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전황을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과 원산 상륙작전,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작전, 1950년 10월에 원산 상륙작전, 이 두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황이 역전이 됩니다. 이거를 성공이 가능하게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본이 없었다면요, 한국은요 이미 북조선 공산국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가도 장군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없었다면이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뢰탐지, 양육함 운행, 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죠. 알루미늄 사다리가 필요했어요. 상륙 정보, 이거를 다 제공한 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한 달 전에 일본인 정보요원이 투입돼가지고 정보가 다 수집이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동원된 일본인들이 3,000명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양육함의 60%를 일본인이 운전을 했습니다. 일본 알루미늄 공업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일본이 없었다면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주일 미국 대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미국 대사가. 일본이 없었다면 미국의 인천 상륙작전과 원산 상륙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1950년 10월에 원산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자, 이 지도 보시면요, 요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원산이 여기예요. 요 길로 상륙을 하려면은 요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면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은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원산으로 상륙을 못하게 하려면은 기뢰라고 하죠. 기뢰, 수중폭탄. 연합군이 원산 쪽으로 상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민군이 여기에 기뢰를 설치합니다. 기뢰라는 거는 수중폭탄이에요. 여기에 기뢰를 설치하면은 여기로 못 들어오죠. 맞죠? 그 다음 이 하얀 거 여기에 기뢰를 설치하면은 여기로 못 들어오죠. 여기에 기뢰를 설치하면은 여기로 못 들어오죠. 기뢰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상륙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요 기뢰 제거 작업을 한 게 일본군이에요. 제가 써놨습니다. 일본 25척, 배 25척이에요. 해군 120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원산 앞바다에 있는 수중폭탄, 기뢰를 싹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에 연합군이 원산으로 상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인천 상륙작전과 원산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전세를 역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한국 군인들이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훈련받은 한국인들이 있었다고요. 연합군이니까. 이 한국인들의 수가, 이 한국군의 수가 10,000명인데요. 이 10,000명이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일본의 고텐바 기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써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고텐바 기지에서 훈련받은 한국군의 수 10,000명. 원산 상륙작전 수송에 동원된 일본인이요. 참전국 중 6위 규모 주1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로 출격한 비행기가 100만 회, 출격으로 투하한 폭탄이 70만 톤. 일본 내 미군 기지가 733곳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혈액은행을 만들어가지고 미군에 대해서 수요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6.25 전쟁을 할 때 한국전쟁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자 수송을 하고 훈련을 하고 때로는 군인들이 쉬는 휴양의 후방기지도 됐었고요. 아침 군인들이 일본 내의 미군 기지에 수송이 되어가지고 수혈도 받고요. 일본 미군 기지에서 비행기가 출격해가지고 폭탄 투하하고요. 일본이 병참국가로서 우리나라를 지원하지 않았다면은 미군과 연합군은 한국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초대 주일 미국 대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일본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한일 합병을 한 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6.25 전쟁 당시에 일본이 병참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6.25 전쟁 때 군수물자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미군이 일본의 군수물자를 발주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일본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김정은 통치하에서 백마 타고 김정은이 달리는 거 보고서 눈물 흘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과가 있다는 겁니다. 공과가. 일본의 과도 있지만 일본의 공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좌파가 얘기하는 일종의 친일파 프레임에 선동당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일파입니까? 제가 나라를 팔아먹어요? 내가 지금 나라 팔아먹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전쟁이 똑같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좌파들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끝까지 나라를 지킵니다. 끝까지.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진짜 안 도망가냐고. 저 진짜 안 도망갑니다. 진짜. 제가 이전에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지나온 삶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오늘만 있기 때문에,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도 이렇게 열심히 살 자신이 없고요. 그래서 당장 내일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에 충돌을 해도 별로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이 나라를 지켜야죠. 전쟁이 나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친일파도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국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 김정일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민들의 반은 다 도망갈 거라고. 누가 도망갈지 저는 좌파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인데요. 민주당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구호를 가지고 나왔죠. 신익희 장면 후보 못 살겠다 갈아보자인데 애국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옆에다가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렇게 붙여놨네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달아봤자 더 못 사는 거예요. 달아봤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안 되면 다행이죠. 안 되면은. 1950년 35세 정주영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나라에 애국을 하겠다고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민주당 정치인이에요.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자책도 없이 맥주를 마시며 바둑이나 두고 있다니 정치인에 대한 환멸이 터질 듯이 올라왔다. 그래서 정주영이 이 한이 맺혀가지고 나중에 통일국민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되죠. 네, 오늘 왜 이렇게 새끼리 많아? 새끼리 많아가지고. 네, KS 양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참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반드시 참전합니다. 정윤정님 너무 애국자세요. 주먹밥이라도 만들어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주먹밥이라도 만들어야지. 너무 좋습니다. 푸nem푸딩님 민방위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예비군으로 민방위로 후방지원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처럼 일본으로 배 타고 도망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사탕님 앞치마에 돌멩이라도 날라야지.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애국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윈지일님은 미국에 계시죠? 그러니까 전쟁 자금 마련. 네, 좋습니다. 민학님, 식당 봉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민학님은 봉지커피를 타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심해가지고 전쟁을 지원하니까 우리의 자유가 지켜질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후손들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네, 지금 부산의 모습인데요. 피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피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가득 메워가지고 얼마나 이 전쟁통에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다 길바닥에서 있는 거지죠, 거지야. 정주영도 거지 중에 거지였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지 중에 거지였다, 나는. 그래서 정주영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딱 보니까 귀중품이 시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러 딱 갔어.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받아와가지고 내가 거지니까 돈 한 푼도 없는 거지니까 전당포에 시계 맡기고 돈 조금 받아와가지고 밥이라도 사 먹을까 해가지고 전당포에 갔는데 시계값을 안 쳐주길래 부하가 나서 나오다가 포스터 하나를 봤다. 뭐를 봤을까? 미군 사령부에서 붙여놓은 포스터를 우연히 본 거야. 전당포에 시계 맡기러 갔는데 시계값을 안 쳐준대. 이게 빡 돌아가지고 부하가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벽을 꽝 쳤다는 거야. 벽을 꽝 쳤어. 그랬는데 그 벽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있는 거야. 포스터가 뭔지 딱 보니까 미군 사령부에서 붙여놓은 포스터인데 통역 모집 이렇게 써놓은 포스터를 딱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피난할 때 동생 정인영이 데리고 피난을 했다고 했잖아요. 정인영은 고급 인력이다. 정인영이는 동아일보 기자를 했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에요. 영어를 기똥차게 잘해요. 근데 정주영 눈에 미군 사령부의 통역 모집 포스터가 딱 보인 거야. 동생이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했는데 어디서 근무를 했느냐? 외신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정주영 머리에 불이 딱 들어온 거야. 미군 사령부 통역? 야, 인영이한테 지원하라고 해야 되겠다. 민학님, 공부를 시켰구나. 맞습니다. 정인영이가 여러분 한락으로 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운곡 정인영인데요. 정인영이 이제 유명한 말이 꿈꾸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정주영은 이봐 해봤어? 아니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한락으로 회장인 운곡 정인영 선생님은 꿈꾸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정인영이 첫째 형 장남인 정주영보다 5살 아래예요. 5살 아래인데 민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영이 가출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서울로 올라왔잖아. 서울에서 쌀가게를 했잖아요. 쌀가게를 하다가 정인영이가 머리가 좋은 걸 알아서 정인영이한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이가 서울로 먼저 가출을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인영이를 서울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정인영이를 YMCA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에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정인영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정인영이 머리 좋은 걸 아니까. 그래서 YMCA에서 야간학교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엄청 잘했고 영어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너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주영이가 정인영한테 야, 너 일본으로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보냅니다.
이때 정주영이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정인영한테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배싹을 딱 줘요. 그게 정인영이가 18살 때,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23살 때 정인영한테 배싹을 만들어서 준 다음에 일본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인영이가 배싹만 가지고 일본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도쿄에서 신문팔이 빵장사 요런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모아. 신문팔이하고 빵장사하고 그 운전 조수하고 인쇄소에서 일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18살 때 정인영이가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오야마 대학 영문학과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인영이가 일본에서 영문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영어 실력을 갖춘 다음에 45년 해방 이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하죠. 동아일보에. 그러니까 동아일보 외신부에 입사를 한 영어 능통자였던 거야. 정인영 기자가. 정인영 기자는 또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걸로 유명해요. 그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을 한 다음에 다 피난을 갔잖아. 근데 기자들도 다 피난을 간 거야. 인쇄소에 있는 사람들도 싹 다 피난을 갔어. 근데 북한이 들어와가지고 남침을 했는데 호해를 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호해를 뿌리고 피난을 간 기자가 15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15명 중에 한 명이 동아일보의 정인영 기자예요. 정인영이가 일본에 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본에 있을 때 인쇄소에서 허드렛 일을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인쇄소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쇄소를 돌리는 거를 이렇게 등 너머로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는데 기자들도 다 도망가고 인쇄소에 있는 인쇄공들도 다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마지막에 남은 기자들이 15명이었어요. 그런데 기사는 쓸 수 있는데 인쇄소를 못 돌리잖아. 근데 정인영이 일본에 가가지고 인쇄소에서 허드렛 일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인쇄소를 돌릴 줄 알아가지고 정인영이 인쇄소를 돌려가지고 서울에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호해를 만들어가지고 호해를 뿌리고 간 기자 15명의 영웅인데 이 기자 15명 중에 한 명이 이 운곡 정인영 기자예요. 정인영 기자.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이 불러가지고 이제 피난을 시켰지. 피난을. 그래서 정인영하고 이제 가족들 데리고 다 같이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정주영이 미군 사령부 통역 모집 광고를 봤잖아요. 근데 동생이 영어를 기똥차게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인영이한테 야, 형이 벽에서 미군 통역 모집 광고 봤는데 너 저기 들어가. 시켜가지고 정인영이 미군 사령부 통역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정인영이 영어를 엄청 잘하잖아. 잘하니까 당연히 통역에 합격을 했죠. 통역에 합격을 하고 이제 미군에서 지원할 이제 병과를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인영한테 어디 통역을 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주영이 뭘 했어요? 정주영이 현대토건을 설립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1950년 1월에 현대토건하고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소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현대건설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정인영이 형이 토건을 하고 건설업을 만들었으니까 아, 내가 공병단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토목 건설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병단에 지원을 합니다. 정인영이. 공병단에 통역을 지원한 거예요. 여러분, 공병이 뭐예요? 공병. 자, 공병. 자, 정인영의 공병대 지원과 미군 토목 건설 사업이라고 제가 썼죠. 이 공자가 무슨 공자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공병을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공병이 빈 병이 아니에요. 이 공자가 한자로 장인 공자예요. 병자는요, 병사 병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장인들로 구성된 병과가 공병단이에요. 아, 여러분 농담하는 거죠? 한이님 빈병, 호송님 빈병, 정윤정님 빈병, 아, 하인일보님 빈병. 아, 네,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공병단은 이 공자가 장인, 공사할 때 공자예요. 장인 공자예요. 요 병은 병사 병자. 그래서 이 군대 내에서 토목이나 건설을 하거나 뭐 폭파 이런 거 있잖아요. 측량 이런 거 할 때 그런 임무를 맡은 부대. 예를 들어서 군대가 전장에 나갔어. 그럼 숙소를 건설해야 돼. 그럼 그거 공병단이 하는 거예요. 공병단이. 그럼 폭파해야 돼. 벙커 만들어야 돼. 이런 거 공병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뭐 토목, 건설 이런 것들 하는 게 공병단이에요. 정인영이 공병단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인영이 당시 공병단의 통역을 맡은 사람이 공병대 중위를 맡았던 메카리스트라는 사람이에요. 메카리스트 중위가 이제 미군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메카리스트 중위가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 연합군이 부산에 있는데 미군이 자고 있는 숙소가 부족해. 숙소가 없으니까 야, 부산에 일단 숙소가 있어야 되겠어. 야, 숙소 건설할 수 있는 건설업자를 찾아와. 그렇게 지령을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인영이가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현대건설 사장이 형이잖아. 그러니까 정주영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현대건설의 정주영인데 일을 아주 잘하는 건설업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정주영이 메카리스트 중위하고 대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운명 같은 미 8군 공사 수행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인영이 미군 공병대 메카리스트 중위의 통역관을 맡았고, 메카리스트 중위가 야, 지금 미군이 잠을 자야 되는데 숙소가 부족해. 건설업자 좀 찾아와가지고 미군 숙소를 건설하는데 힘을 보태 해가지고 건설사 사장을 했던 형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메카리스트 중위가 정주영한테 숙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정주영이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서 미군 병사들의 숙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전쟁이니까 학교 교실이 다 휴교잖아. 그래서 학교 교실이 텅텅 비어있잖아. 그 휴교 중인 학교 교실에 페인트 칠하고 바닥에 널빤지 깔고 그 위에 천막 만들고 교실을 깨끗하게 치우고 해가지고 그 학교들을 미군 숙소로 싹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휴교 중인 학교를 미군 숙소로 쓰겠다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학교 다 비어있으니까 그 안을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정주영이 현대토건사를 만들었는데 현대토건사가 공사 수주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1년에 매출이 2억이라고 2억이면은 그냥 작은 인테리어 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건설을 할 줄 모르니까 학교는 건물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휴교 중인 학교를 잘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예쁘게 단장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멋지게 숙소로 만들어 놓고 미군한테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숙소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미군 공병단에 환심을 사고 만족을 줬다고 합니다. 동생 정인영이는 낮에는 통역하고 밤에는 현대토건사 직원으로 폐교 수리를 한 거야. 밤에는 직원으로 일하고 낮에는 통역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불철주야 일을 해가지고 둘이서 사람을 써가지고 미군 숙소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인영이가 공병단 통역이니까 공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건설업자 데리고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군에서 수리공사가 나오거나 숙소를 만들어야 되거나 전선을 옮겨다니면서 숙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전선을 옮겨다니면서. 그래서 정주영이가 미군 전선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숙소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돈다발을 가방에 넣은 채로 받아보는 경험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건설을 하면은 돈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정말 미군 전선을 따라다니면서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미군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돈을 벌고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이 미군 숙소, 미군이 잠을 자는 숙소를 만들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인영이 공병대를 지원해가지고 운명처럼 현대건설을 만든 정주영이 미 8군의 숙소를 만드는 공사를 수행을 하게 됐는데, 자, 1950년 9월 28일에 북한군 남침 97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게 되죠. 연합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군의 전세가 이제는 우위에 놓이게 되니까 1952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한국전쟁 중에 전사한 장병들이 묻혀있는 부산 유엔군 묘지에 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전황이 이제 역전이 되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2년에 방한을 결정을 하고요. 방한을 했으면은 한국전쟁 중에 전사한 장병들이 묻혀있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죠? 부산 유엔군 묘지인 거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내용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제 미군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은 1952년 12월에 방한을 하기로 했거든. 겨울에 방한을 하잖아요. 근데 부산 유엔군 묘지에 겨울에 오니까 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또 당시 유엔군 묘지가 한창 조성 중이었기 때문에 다 흙바닥이었다고, 흙바닥. 근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유엔군 묘지를 보는데 멋지게 푸른색 잔디로 깔쌈하게 단장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단장된 유엔군 묘지를 보고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묘지를 멋지게 단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엔군 묘지의 겨울에 이 흙바닥이면 안 되는 거잖아. 흙바닥이면은. 그래서 야, 여기를 좀 파랗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겨울에 잔디를 깔 수가 없잖아. 잔디를 깔면 어차피 12월인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잔디가 여기서 자라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미군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 이 부산 유엔군 묘지에 파란 잔디를 깔아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깔아요? 이 깔 도리가 없잖아요. 겨울이니까. 요게 이제 고민이 하나였고, 또 하나 고민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운현궁에 머물기로 했는데 운현궁에서 머물려면은 미국 사람이니까 여기에 보일러와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수세식 화장실, 현대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요청한 게 뭐였냐? 보름 안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숙소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달라. 현대식으로. 보일러도 놔달라. 두 번째, 대통령이 부산 유엔 묘지 방문하니까 묘지를 파란 잔디로 단장해달라. 엄동설한 겨울에 파란 잔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요구인 거죠. 뭐 우리나라 정부도 미군에서 불가능한 부탁을 하니까 방법을 찾지를 못한다고요. 지금 전쟁 중인데 겨울에 잔디를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잔디가 없어요, 여러분. 한이님, 인조잔디 깔아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이가 인조잔디를 이제 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공병대 메카리스트 중위가 정신영을 통해서 정주영이한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오는데 야, 부산 유엔 묘지에 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겨울에 잔디를 구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정인영이 정주영을 데리고 미국 공병단으로 또 옵니다. 37세였어요 당시에 정주영이. 37세의 젊은 정주영이가 메카리스트 중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위한테. 파랗게 풀만 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잔디여야 됩니까? 중위가 파랗게 풀만 나 있으면 되지. 그럼 잔디가 푸른 색깔이지 다른 색깔인가요? 잔디처럼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그래요? 내가 깔아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잔디 까는 일하고 세트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숙소에 현대식 세면대하고 변기하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일까지 맡게 됩니다. 정주영이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 청보리밭. 여러분, 제가 2019년 낙동강변 청보리밭 사진을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청보리밭은 겨울에도 잔디처럼 새파래요.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청보리밭, 겨울 청보리밭은 잔디처럼 파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주영이 낙동강변에 있는 청보리밭에 가가지고 거기 보리밭에서 지금 자라는 이 새파란 보리 있잖아요. 요거를 다 뜯어가지고 요 보리를 싹 다 뜯어가지고 잔디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청보리밭에 있는 이 청보리를 이 트럭에 가득 실어가지고 수십 트럭 실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부산 유엔 묘지에. 그래서 이 청보리를 묘지에 쫙 깔아버린 거예요. 보리를 묘지에. 그러면은 겨울에 파란 잔디를 구할 길이 도저히 없는데 미군이 깜짝 놀란 거지. 아니 겨울에 이 잔디를 어디서 구해왔나. 청보리를 다 뜯어와가지고 바닥에다가 깔아버린 거예요. 미군이 야, 이 청보리를 가져와가지고 바닥에다가 심어버리니까 이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오는 날만 심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는 날만.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정부도 찾아내지 못한 방법을, 미군도 고심을 해가지고 찾아내지 못한 방법을 정주영이가 이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낙동강 청보리를 다 뜯어와가지고 부산 유엔 묘지에 심어버립니다. 이 보시는 거는 실제 사진이에요. 아이젠하워 방문한 실제 사진입니다. 바닥 보시면은 파랗죠. 파랗죠, 여러분. 요거는 잔디가 아니라 낙동강에서 뜯어온 청보리예요. 청보리밭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를 정주영이 완벽하게 해내가지고 미군을 감동을 시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네.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맡겼는데 정주영이 청보리를 뜯어와가지고 이 묘지에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군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머무르는 숙소에 현대식 양변기하고 세면대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통에 그 자재가 어디 있어? 전쟁통에 그 자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젠하워가 운현궁에 머물렀는데 운현궁에 현대식 세면대하고 변기하고 보일러를 놔달라고 하는데 이 자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쟁통에. 자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주영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윈지일님, 일제 건물에서 뜯어와야죠. 정윤정님, 부잣집 가서 양변기 떼어다가 붙였다. 햇빛님, 집에 있는 걸 떼어가서 구했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단한데요. 와,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대통령실이 머무는 곳에 현대식 세면대와 양변기를 놔달라는 거잖아요. 그 화이트하우스의 직원들이 머무르는 곳에 욕조, 양변기, 세면대 이런 거를 현대식으로 설치해달라는 건데 자재가 없잖아. 윈지일님, 정윤정님, 햇빛님 정답입니다. 서울에 있는 일제시대 건물, 부잣집 이런 데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가지고요. 제일 새거, 제일 깨끗한 욕조, 양변기, 세면대, 보일러 이런 것들을 싹 다 빈집들을 털어가지고 전쟁통이니까 빈집에 사람이 없잖아요. 전쟁통에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식 부잣집, 그 다음에 우리 정윤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부잣집, 현대식 건물 요런 데 들어가가지고 제일 깨끗하고 새 놈들로 세면대, 욕조, 양변기들을 있는 대로 다 뜯어와가지고 운현궁을 24시간 내내 통째로 공사를 해가지고 보름 만에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하게 현대식 세면대와 욕조와 양변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미군 관계자들이 딱 들어가 봤는데 이 숙소에 이 깨끗한 세면대와 욕조와 양변기가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거야.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하니까 전쟁통에 다 떠나고 비어있는 집들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현대건설 직원 그 다음에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싹 다 뒤져가지고 거기 있는 자재들을 다 띄워가지고 세면대, 욕조, 양변기 뜯어와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 청보리밭 사건하고 양변기, 욕조, 세면대 이거 설치하는 걸 보고 나서 정주영이는 할 일을 주면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만들어내는구나.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내는구나. 아니 정부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난감해 하는데 정주영이가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마침내 해내고 마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해내는구나. 그래서 미군이 정주영을 엄청나게 신뢰를 하게 됩니다. 정주영의 현대건설이 미군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서 그 이후에 미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정주영의 표현으로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현대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운현궁에 현대식 세면대, 양변기, 욕조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설사들을 수소문을 하니까 자재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런 답들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이 그 일을 맡은 다음에는 이게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yes I can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조건 되는 방법은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면 되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뜯어와서라도 만들겠다.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둑놈이지 도둑놈. 다른 집에 피난 가서 비어있는 집 다 털어가지고 다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제일 새거 양변기, 세면대, 욕조 다 뜯어와가지고 운현궁에 싹 다 설치해버린 거예요. 도둑놈이지 도둑놈. 근데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사를 할 때마다 공사는 모두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모두 정주영이가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미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모두 수주를 하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군 발주 공사를 독점하면서 현대건설이 드디어 승승장구를 하면서 가방에 달러를 돈다발로 가득 채우는 경험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와,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그래서 현대건설이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미군이 정주영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거를 정주영은 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공사를 맡겼다는 겁니다. 미군의 신뢰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미군을 쫓아다니면서 미군 공병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현대건설이 맡게 되면서 현대건설이 드디어 제대로 된 건설사의 풍모를 갖춰가게 됩니다.